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국내 산업을 이끌었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성과를 이뤄냈는지, 그렇다면 내년 전망은 어떤지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최근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수정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내년부터 D램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올해만큼은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요.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 수요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올해만큼의 호황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만큼 여기저기서 나도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의 호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괜찮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올해만큼이냐 아니면 올해보단 좀 덜하냐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의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박지은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장은 지속된다. 자, 먼저 박연미 칼럼니스트, 올 한 해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의 입장만 보면은 25년 동안 1위를 인텔이 놓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1위를 거머쥐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해 참 장사 잘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매출이요. 70조 8천억 원?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도 15%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텔이 25년 동안 1등하던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1등을 차지했다.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고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초란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잘한 건 또 우리가 제대로 잘했다고 칭찬해 줄만 하니까요. 적어도 삼성의 올해 실적에는 박수를 보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올 한 해 동안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인텔이 2위로 밀려나게 되면서 점유율 13.9%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SK하이닉스도 있는데 6%를 기록하면서 우리 돈으로 한 28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 아래로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에서도 반도체가 꽤 영향을 톡톡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죠? 우리 지금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수출 주력 품목 중에 하나가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두 품목을 다 합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혼자 해낸 게 전체 수출 대비 16.1%에 이릅니다. 692, 여기서 지금 692억 달러죠. 기준이.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 혼자 올해 정말 열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잘 벌어졌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면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잘 팔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제 수요가 그렇게 급증했기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디에서 잘 팔은 거예요? 네, 올해 1분기, 보통 1분기에는 전자업계의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좀 이례적으로 달리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D램 수요가 늘면서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던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D램 부분 하면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네, 그래서 AI나 자율주행들을 등을 이제 좀 대비하기 위해 IT 기업들이 서버를 많이 투자하면서 그만큼 서버 부분의 탑재 용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적인 측면이 또 많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낸드 부분은 이제 HDD, 옛날에 우리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SSD로 이제 전환되면서 또 네네. 거기 들어가는 낸드가 좀 많았고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핸드폰 32기가 막 64기가 썼는데 네네. 작년에는
126기가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하이엔드로 가면서 낸드 부분이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가지고 또 공급적인 측면도 중요한데요.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정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급 제한이 있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3D 낸드로 공정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율이 좀 낮아지면서 이제 공급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이제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또 어르신들께서는 그게 뭔데 하실 수가 있어서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연산을 하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라고 볼 수 있는 뭐 CPU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사실 잘 나갔던 것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니고요. 저장 장치 가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여러분들 USB 쓰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없어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낸드 플래시고요. D램은 단기 기억 장치. 그래갖고 여러분들 핸드폰 보셨을 때 뭐 126기가 뭐 이런 거는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고, 한 4기가, 8기가 혹은 2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D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보시면서 이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잘 나가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럼 내년에도 이런 호황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장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그 외국계 IB들, 글로벌 IB들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도이체방크의 분석 같은 경우에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만큼 장사를 잘하긴 어려울 것이다. 수요가 올해만큼 많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해서 목표 주가도 약간 떨어뜨렸어요. 그 외에 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뭐 앞서서는 노무라 같은 곳에서도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전망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앞서 그 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율이 워낙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호황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확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연미 칼럼니스트는 지금 증권가의 평가를 좀 내려주셨는데, 박지은 기자는 실제로 그 반도체 기업에 출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전망에 대해서. 기업들도 뭐 올해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긴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꺾일 수 있다는 이런 네네.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꺾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사이드에서 변화가 조금 이제 주목되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요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결국에 공급량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져도 네. 이 공급량이 넘어왔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트 업체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저항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좀 최근에 있었던 이슈인데 중국에서 네네네. 삼성전자한테 이제 반도체 가격을 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만 좀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지 않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어서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높다는 그 중국의 제조사들의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업들이 좀 반기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차피 해프닝이었다면.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네네. 이렇게 계속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네네. 상황이 되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버가 많이 증가하고 또 AI나 또 자율주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속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전환 같은 것도 네네. 어떤 전략을 할지는 이제 또 업체마다의 이런 기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공급에 따라서 그러면 얼만큼의 공정을 늘리느냐,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가격을 적당히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판매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워낙 경기 사이클을 많이 타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거 주가 고점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 논란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IB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정점을 찍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네네. 한때 왜 우리 삼성전자가 이대로 쭉 300만 원 간다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목표 주가가 29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조정되는 그런 회사들이 꽤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그 완충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상반기에도 가격이 뭐 폭락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네네. 추세적으로 쭉쭉 올라가던 그 추세의 속도가 좀 꺾인다거나 증가폭이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휘청인다 이런 느낌까지 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그 장사하는 것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그 사내 주식을 계속해서 그 소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삼성의 주가를 아주 크게 걱정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주식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저희가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머뭇머뭇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럼 실제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느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문 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주문이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이제 기업들은 향후를 보고 주문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공정을 많이 그러니까 캐파를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너무 많아지면 그 수요를 뛰어넘으면 그렇죠. 이제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많이 늘렸다고 해서 그게 꼭 내년 뭐 후내년에 그 가격이 지속된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언제 투자에 적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리가 100만 개의 반도체를 생산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만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장비를 주문하긴 했는데 한 90만 개 정도 생산하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90만 개까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또 그 반도체 장비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워낙 많이 네네. 드는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걸 막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야 많이 이렇게 생산되면 네네. 물량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이 많지만 또 그걸 장기 호황으로 봐야 되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 여쭤봤으니까 그럼 반도체 제조 장비를 얼마나 좀 주문했는지 매출 네.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매출 추이를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준비된 내용을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에 달러 기준입니다. 130억 8천만 달러를 주문했었고요. 이게 좀 늘어서 3분기에는 143억 3천만 달러까지 꽤 많이 주문을 늘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기자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늘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생산을 다 늘렸을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생산량은 앞으로 조절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반도체 호황 이후의 일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들이 대책회의를 가졌다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전략의 이름이 뭐 쉽게 말해서 그 초격차 전략이라는 걸 세웠다고 하는데요.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초격차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기는 한데 네. 앞서 나온 책의 이름입니다. 여기 삼성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만드신 책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뭐 영업의 비밀, 삼성이 가지고 있는 뭐 마케팅의 비밀 이런 것들을 초격차 전략이라고 정리를 해 놓았어요. 초격차가 뭐냐면 격차 자체를 초월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쟁자가 내 뒤통수를 그 뒷덜미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쫓아오게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예 격차라는 게 의미 없는 상황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 이게 초격차 전략인데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향후의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단단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DS 부분이 3일간 대책회의를 해서 이 초격차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그 입장을 정했는데 네네. 이미 사실 꽤 잘하고 있어요. 삼성이 한때는 그 10나노급 D램 이게 신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여기 들어간 지 21개월 만에 1세대를 초월하는 2세대를 양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지도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 말에 더 강력하게 채찍을 가하겠다. 이것이 이번 회의의 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걸 격차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네.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요. 삼성전자가 그 10나노급 D램 2세대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박지현 기자. 네, 일단 10나노급이라는 거는 이제 나노. 네네. 억만 분의 10억만 분의 1m라고 하죠. 거의 머리카락 뭐보다 작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줄여가지고 네네. 공정을 했다는 거고요.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1세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한 1년 반 만에 뛰어넘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나노 D램을 지금 생산하는 곳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가 돼서야 이제 10나노급 1세대 D램을 생산한 거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2세대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세대는 뭐가 다르냐 이걸 뭐가 보시면 달라요? 뭐 이렇게 수조를 비교하는데요. 수조를 막 여러 가지를 두고 여기 그 전기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D램이. 네. 그래서 D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네네. 정보가 이렇게 빨리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세대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나노 수를 줄여가지고 촘촘하게 만드는 것만 이제 좀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그 장치를 좀 더 세밀화하고 또 그 정보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수로를 더 네네. 깔끔하게 해가지고 정보 처리할 때 버벅이김이 없이 하는 겁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D램이 좀 안 좋은 핸드폰을 쓰면 네. 우리 핸드폰 이렇게 화면 넘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뭐 사진 불러올 때 시간 많이 걸리고 네, 딜레이 이런 현상이 딜레이 있죠. 현상이 있는데 이런 딜레이 현상을 최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이렇게 되면 좀 좋은 게 배터리를 좀 덜 먹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15%의 전력 소비량을 절감했다고 하고요. 또 읽기 속도는 10%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1세대의 주력 초점은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다면 2세대의 초점은 그 작은 크기 안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뭐냐면 총 3가지의 반도체 종류가 있다 그랬죠.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을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연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랬는데 사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그 저장 장치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스템 반도체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기술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서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네네.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는 이렇게 로직,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핸드폰을 썼을 때 AP라고 하죠. 그런 거 로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PU 같이 네네. 이걸 마이크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요. 뭐 CPU들이 있고 또 BC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그런 뭐 반도체도 있고요. 한데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뭐 1등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시장 전체 비중을 네,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크네요. 네, 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보자면 시스템 반도체는 이 공장이 있고요. 그 네. 반도체만 설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에 없고 팹리스라고 하죠. 이런 업체를.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회사에 물량을 주고 그 물량을 받아서 설계도대로 그 공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회사를 또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에서 조금 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도시바나 이런 쪽에서는 팹 1, 팹 2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 첫 번째 공장, 두 번째 공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팹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팹리스라고 부르고 그 기업들은 보통 반도체 설계만 좀 주로 하고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뭔지 좀 더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파운드리가 뭡니까? 파운드리라는 건 그러니까 자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뭐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를 디자인하겠죠. 이 설계도를 넘겨주면 네네. 소위 말해서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죠.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이만큼 크게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반도체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수율이 높은 회사 또한 많지 않습니다. 수율이라는 게 불량률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의 퀄리티가 높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수율이 높고 공기를 딱딱 맞춰서 주고 그리고 가격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뭐 퀄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고객사들이 주로 삼성하고 거래를 해왔는데 삼성이 그래서 이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성을 보면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아예 사업부로 격상을 해서 여기에 그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사실 삼성의 존재감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직 시장 점유율이 8% 미만이고요.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 네네. 이 회사가 한 6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 관문이 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메모리 쪽에서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해서 수율을 높이면 네. 장사를 하기가 쉬운데요. 여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품종의 제품을 소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을 띠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삼성의 높은 기술력보다는 네. 오랫동안 거래해온 회사들끼리 쭉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걸 좀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나가야 할 것은 물론 메모리 반도체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계속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크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좀 더 진출했으면 어떨까라는 국민적인 바람도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는 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시스템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강자가 퀄컴입니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는 네네. 없는데요. 퀄컴이 아무래도 저희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에도 퀄컴의 AP가 들어가고요. 네. 퀄컴의 물량을 받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삼성이 원래 지금 퀄컴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차세대에 또 퀄컴이 AP를 발표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도 삼성의 공정을 이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나노 공정 정도를 하는 데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나노수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퀄컴하고만 일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고객사를 네네. 확대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찍어내서 팔면 되는데 네네. 이거는 고객사와의 협력이 좀 중요한 겁니다. 주문을 받았을 예, 때 한 거다 보니까. 게다가 아시겠지만 삼성도 자체적인 AP를 만들고 있죠. 네네. 엑시노스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그런 만큼 또 예전에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부문을 나누긴 했지만 시스템 네네. 반도체라고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빼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부분을 나누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는 조금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금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죠. 확대되는데 근데 궁금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나노급 2세대, D램 2세대를 양산한다. 물론 D램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굳이 파운드리는 또 잘 안 되는 이유도 궁금하고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치 않은 그 기업이 오히려 1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궁금하고요.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가 TSMC가 훨씬 더 높은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는 좀 생산량이 많은 겁니까? 네. 삼성하고 비교했을 때 TSMC는 워낙 50%가 넘는 강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객사들과의 여태까지 관계 측면에서 삼성이 좀 뚫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이 좀 뛰어나긴 한데요. 이게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 회사의
줬을 때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좀 관건은 제가 봤을 때 뭐 저의 사견이지만 어쨌든 엑시노스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자기들이 초격차 전략처럼 자기들의 어떤 AP나 이런 것들의 강점을 보이면 공정에서 이렇게 뛰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입증하고 그걸 통해서 고객사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앞으로 우리도 파운드리 사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면서 사실 파운드리 사업부를 최근에 분사를 했죠. 그렇죠. 집중하겠다면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회사들이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일개 팀이었던 사업부가 이제 부서로 격상이 됐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시스템 IC 사업부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로 아예 분사를 해서 나갔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전망 혹은 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추후에 메모리 시장이 약간 주춤하면 비메모리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해외 뭐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쫓아오게 될 경우 혹은 TSMC 같은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더 앞서가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외 외부 요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부 요인도 물론 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까 삼성이 넘어서야 할 관문 중에 하나로 언급했던 것처럼 다품종을 소량 생산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소품종을 대량 생산해온 데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서 뭐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한국 업체를 따라잡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 수일 내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애플 같은 회사들이 굳이 삼성을 건너뛰고 대만 내 회사하고 독점적으로 계약을 맺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견제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이게 아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외부 요인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미국에서 통상 압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건 뭐 철강이라든지 세탁기 이쪽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반도체도 이 통상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압박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지혜 기자. 네, 그 ITC죠. 세탁기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또 지난달에 이제 메모리 모듈과 관련해서 특허권 침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저 넷리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침해 소송을 하면서 ITC가 절차상으로 원래 이걸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절차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상 압박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통상 압박이라는 게 그냥 단지 법으로 할 수도 있고 관세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더 번질 수 있는가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서 한 가지 길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간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탁기 얘기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세탁기는 별로 문제가 없었잖아요. 신흥국에서 만들어져 들어갔던 세탁기가 문제였었던 거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그런 지역별로 차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랜디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모듈을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모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기술을 자기 걸 썼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 표준화되고 검용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패소를 랜디스트가 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지금 제시한 건데 다른 부분을 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건 건데 여기 대해서는 그냥 그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좀 통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패소를 하게 완전히 결정이 나게 될 경우에는 좀 업체 타격들도 꽤 크겠어요. 타격이 있죠. 이게 관세법 337조에 근거해서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앞서 나온 결론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미국 정부, 미국 ITC도 체면을 구기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여기에 대한 보관도 마련하고 있겠지만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각 듣다 보니까 이제 두 분 출연하셨으니까 두 분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가 기자부터 반도체 산업의 내년 전망에 대해서 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만큼의 가격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좀 완만하게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부분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버용 그 반도체가 늘어나고요. 메모리 부분은 견고하게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반도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네네. 실적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새롭게 이제 삼성전자의 DS 부문 사장이 이제 오셨는데 네네. 그분의 되게 유명한 말이 반도체는 그 공대생과 야근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라고. 야근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먹혔는데 네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그런 게 안 먹힌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창의성이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로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런 쪽으로의 발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칼럼니스트도요? 네, 저는 뭐 그 해외 아이비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데에는 뭐 또 다른 속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상황도 뭐 확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차분하게 완만하게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